자, 다음 문제 41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 내용으로 즉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먼저 기억에서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서술어 뭐예요? 잔다. 주어는 아이가. 따라서 필수 성분은 두 개,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있다. 맞죠? 그러면 작은 침대에서는 뭐야? 작은 침대에서 부사어. 굳이 작은을 물어보지 않으면 관용어는 찾을 필요도 없어. 작은 침대에서 부사어, 예쁘게 부사어. 다음 니은번. 니은에서 부사어는 주 성분은 아니지만 필수적 성분이다 라고 했어. 자, 니은의 서술어는 뭐예요? 먹는다. 이때 먹다는 뭐가 꼭 필요해? 목적어. 목적어가 뭐야? 점심을. 주어는 학생들이. 이때 식당은 장소를 말하고 이때 장소를 말하는 식당에서는 없어도 그만이죠. 따라서 이는 필수 성분이 아니죠. 정답은 2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자, 수식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디귿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식어가 뭐예요? 문장 성분 중 수식어가 뭐야? 관용어하고 부사어야. 그러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해서 관용어는 뭐야? 작은이지. 그런데 이 관용어는 필수 성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우는 것이 의존명사다 보니까 작은이 없으면 문장이 안 만들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의존명사는 관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작은 것은 이때 작은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디귿을 문장 성분 분석할 때에도 서술어는 아름답다고 주어가 뭐야? 작은 것이 주어야. 이해돼요? 굳이 작은을 관용어냐고 묻지 않는 한 작은 것을 주어로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때 작은은 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리을번. 리을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보충되어야 한다. 자, 리을에 서술어는 뭐예요? 모른다. 주어는 우리는. 그럼 모른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가 뭐야? 언제 개통될지가 목적어인데 문제는 개통되다라는 서술어에 뭐가 빠졌어? 주어가. 무엇이 개통된다는 것인지 개통되다에 주어가 빠졌지. 그래서 이 주어는 안긴 문장의 필수 성분이지. 여기서 명사절이 안겨 있죠? 안긴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예문 기억에서 품사를 불러봅니다. 방금 문장 성분을 찾았고 이번에는 품사를 불러봐. 자, 품사는 단어의 이름을 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 뭐예요? 명사. 가는 조사. 작은 형용사라고. 품사는 형용사라고. 침대 명사. 에서 조사. 부사격 조사지. 다음 예쁘게 형용사라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지만 품사는 형용사라고. 그 다음 잔다 동사. 자, 42번으로 갑니다.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묶으라 했어요. 기억, 상대 높임에서 높이는 대상은 말하는 이다. 틀렸지? 상대 높임에서 높이는 대상은 누구야? 듣는 이죠. 그리고 그 듣는 이를 높일지 말지를 정하는 거죠. 표현이 상대 높임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상대 높임이라 해서 꼭 높이는 건 아니고 듣는 이와의 관계에 따라서 듣는 사람을 높일지 말지를 정하는 거야. 니은번. 주체 높임의 높임의 대상은 주체고 주로 주어로 지시한다. 맞죠?
주어가 높임의 주체일 때 주체 높임법이지. 디귿번 객체 높임의 높임의 대상은 주로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이다. 맞죠?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객체 높임이라 합니다. 리을번 상대 주체,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은 모두 서술어에 높임을 드러내는 특수 어휘가 필수적이다. 틀렸지? 특수 어휘를 필수적으로 취해야 되는 건 뭐야? 객체 높임법만 해당이 되죠. 객체 높임법만. 그러면 상대 높임은 뭘 통해 실현된다고? 상대 높임은 뭘 통해 실현돼요? 종결어미. 종결어미를 통해. 하십니까? 해라.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고, 반면에 주체 높임은 시라는 선어말 어미 또는 어휘를 통해서 어휘와 또는 시라는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죠. 객체 높임은 반드시 특수한 어휘들,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들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인가? 2번이죠. 43번 보기를 참고로 해서 다음 예문을 설명했을 때 옳지 않은 거. 1번 지금 본문에 제시된 설명은 관용어에 대한 설명을 썼습니다.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첫째는 관용사 그대로 체언을 수식할 때, 두 번째는 관용조사 의가 결합될 때, 세 번째는 관용영어미 니은 리을이 결합될 때. 이해됐어요? 네 번째는 앞에 오는 명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 1번 그녀는 달리는 차 안에서 할 때 달리는은 동사가 활용하여 관용어가 된 거다. 맞죠? 관용영어미 는이 와서 달리다라는 동사가 뒤에 차를 꾸미게 했죠. 이해됐죠? 2번 그는 어제 취향이 다른 동생의 생일 선물로 인형을 샀다. 이때 다루는 관형사가 틀렸죠? 이때 다루는 관형사가 아니라 뭐야? 형용사가 관형 영어미가 와서 이루어진 관형어죠. 다음 3번 이때 시골은 체언이 그대로 뒤에 체언을 관형어로 수식할 수 있죠. 그리고 예쁘는 절이 관형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절? 관형절. 이때 예쁘다 한 단어지만 이는 꽃이 예쁘다 하고 주어 서술어를 이룰 수 있으므로 안긴 문장이야. 안긴 문장이 관형어 역할을 하면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되죠. 다음 44번은 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걸 물었어요. 기억을 보면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라 했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때를 발화시라고 하고 사건이 일어난 때를 사건시라고 해요. 따라서 말하는 때에 해당하는 시제를 발화시,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때를 사건시, 그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으면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나면 과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나면 미래. 그러면 밑줄 친 산책하는 이라는 말은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다 했으니까 산책하는은 사건시로 현재 시제를 쓴 거지. 이해됐어요? 사건시로 현재 시제를 쓴 거야. 자, 우리가 사건시를 절대 시제라고 하고 그리고 발화시를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니까 발화시는 발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는 현재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건 과거고, 다만 그 과거가 현재 시제로 표현된 걸 묻는 거지. 그렇죠? 1번 초등학생이 자는 아기를 깨운다. 이때는 발화시도 현재고 사건시도 현재죠. 2번에 너는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겠구나. 이때 잡느는 사건시가 미래죠. 앞으로 고기를 잡는 걸 그만두겠다. 즉 사건시는 미래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는 현재야.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의 일을 예측한 거지. 반면에 3번에 그 노인은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지 하면은 바라시는 과거고, 바라보았지 과거고, 이것이 일어난 사건은 그 과거의 현재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뛰어노는 아이들은 과거야. 지금 말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사건시로 현재를 썼다고. 따라서 밑줄 친 말이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니까 현재 시제가 지금으로 보면 과거에 이러한 일을 물어본 거라고. 따라서 답은 3번이죠. 그런데 나는 떠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잡지 않아. 이때 떠나가는은 뭐야? 미래죠. 앞으로 떠나갈 거죠. 즉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은 현재 시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봅니다. 시제란 발화자가 뭐야? 말하는 이.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나 동작, 상태의 시간적 앞뒤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입니다. 발화시는 발화자가 문장을 말한 시간이고,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현재 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되는 시간이고, 우선 문장의 종결형에서 표시되죠. 그래서 대체로 현재 시제 선호 말음이 뭐가 쓰여요? 니은다, 는다가 쓰입니다. 우리말의 동사는 현재 시제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도움을 받아 미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나는 내일 서울로 간다 하면 분명히 발화시는 현재인데 내일이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가까운 미래를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때 문장은 발화시 이후의 사건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현재지만 이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야. 단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알다, 추측하다 같이 사람의 인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부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미래를 나타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안다라는 말은 이미 일어난 일을 아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다음 한편 용언의 관형사형도 시제를 나타내는데 가령 산책한이나 산책할과는 달리 산책하는 과거를 말하죠. 산책할 예정이다. 뭐야? 미래를 말하죠. 그런데 산책하는 그러면 현재를 말하죠. 그러나 용언의 관형사형의 시제는 주 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공원은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볐다라고 했을 때 발화시는 과거 시제로 붐볐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건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던 기준을 그 사건이 일어나던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썼죠.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어시 쓰여 분별다를 통해 이 문장의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선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책하는은 주문장의 시제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사건 시에 있어서 현재로 썼다 이 말이야. 발화시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인데, 자 이제 쉽게 정리하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발화시의 시제는 문장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공호는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럼 맨 끝에 있는 붐볐다가 이 문장의 시제를 말해준다고. 그러면 붐볐다 과거 시제 서로 말 의미가 쓰였으니까 과거야. 이는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근데 그 안에 안긴 문장 산책하는은 발화시가 아니라 사건시를 기준으로 현재로 표현했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므로 1번은 발화시가 현재잖아. 깨운다. 그죠? 과거가 아니잖아. 2번 그만두겠구나 미래잖아. 근데 3번 바라보았지 과거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과거에 발화시가 과거인데 사건을 현재로 표현한 걸 찾으라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45번으로 갑니다. 사동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동은 어떤 뜻이죠? 주어가 그 행동을 시키는 거야. 주어가 그 행동을 직접 하면 주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그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사동문이다라고 해요. 피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피동은 주어가 그 행동에 당하는 게, 주어가 행동에 당하면 피동이라 하고, 주어가 직접 그 행동을 하면 능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피동에 상대되는 말은 능동이고 사동에 상대되는 말은 주동입니다. 그러면 사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사동전미사를 넣어서 만드는 걸 파생적 사동이라고 해. 즉 입히다, 입다라는 말에 전미사 히를 써서 입히다 하고 사동을 만들었으면 얘는 사동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미사를 넣어서 사동을 만드는 방법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반면에 그 밑에 입게 하셨다 하고 입다에 입게 하다 하고 뭐뭐하게 하다를 쓰면 이는 보조용어를 쓴 거죠. 보조용은 뭐뭐하게 하다를 써서 사동을 만들었어. 이와 같이 보조용어를 넣어서 만들면 이를 통사적 사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1번 파생적 사동이나 통사의 사동의 주동문은 같다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파생적 사동문이든 통사적 사동문이든 주동의 표현은 똑같다는 얘기야. 맞죠? 똑같이 주동으로 바꿔보면 뭐야? 동생이 옷을 입었다야. 동생이 옷을 입었다를 사동으로 바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셨다, 또는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셨다 하고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2번 파생적인 사동문은 누구누구에게라는 사용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파생적 사동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어머니가 직접 옷을 입혔는지 아니면 옷을 입도록만 말했는지. 그런데 그런 사동문의 중의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사에게 때문이 아니지. 조사에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사동전미사 때문이지. 즉 사동전미사를 써서 사동문을 만들었을 때 중의성이 일어나는 거지, 이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 때문에 중의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2번 틀렸죠. 두 가지로 해석된다만 쳐다보면 안 돼. 나머지 설명이 모두 맞는지를 봐야지. 됐어요? 파생적 사동문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게 에게 때문이 아니라고. 뭐 때문이라고? 전미사를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된다. 그렇지. 뭐뭐하게 하다 하는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갖는 거야. 따라서 사동문이 중의성을 갖는 건 사동전미사를 넣어 만들었을 때만 중의성을 갖는 거죠. 4번, 통사적 사동문의 구성은 다른 문장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단어 중에는 전미사를 넣어 사동을 못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보조용어 뭐뭐하게 하다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에 쓸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미사는 제약이 있죠. 그래서 전미사를 넣어 만들 수 없는 사동문의 경우도 있지만 이 뭐뭐하게 하다라는 이 사동문은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전미사를 우리가 피하고 뭐뭐하게 하다를 쓰는 이유는 바로 전미사를 넣어 사동문을 만들면 뭐에 빠질 수 있어? 중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의적 표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통사적 사동문을 더 많이 자유롭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음 46번. 지금 벗겨지다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벗겨지다는 이중피동의 오류를, 즉 벗기다 하고 잠깐 이 경우에는 벗겨지다는 벗다에 벗기다 하면은 사동이고 거기에 다시 피동에 어지다가 왔으니까 이중피동이 아닌 거죠. 이중피동이 아닌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피동은 이힐이기를 써서 피동사를 만들 때 이힐이기를 쓰는 피동문을 만들든 또는 어지다라는 보조용어를 쓰는 피동문을 만들든 둘 중에 한 번만 해야지 이 둘을 함께 쓰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있다라는 말의 피동은 이치다야. 우리 피동의 전미사는 이힐이기 4개죠. 자, 이치다 하고 피동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다시 또 어지다를 써서 잊혀지다라고 하면 이는 이중피동의 오류를 범한 거라고. 그런데 벗겨지다는 이중피동이 아니라 벗다에 기가 와서 벗기다 그러면 이건 사동이라고. 사동. 즉 사동을 만들고 거기에 다시 벗겨지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올바른 문장이다. 그 설명이죠. 자, 그러면 아래에서 이와 유사한 예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이중피동의 오류를 범하는 걸 찾는 거지. 1번 방안이 환히 밝혀졌다도 박다에 희가 와서 밝히다는 사동이야. 그리고 사동에 밝히다에 어지다가 와서 밝혀지다, 이는 이중피동의 오류가 아니죠. 올바른 문장. 2번에 숙이다라는 말에 어지다가 와서 숙여지다 피동을 만들었고 역시 이중피동의 오류는 아니죠. 3번 돌리다라는 말은 사동이고 돌리다라는 단어에 어지다가 와서 돌려지다 하면은
역시 이중피동의 오류는 아니죠. 그런데 이따의 피동이 이치다인데 거기에 또 어지다가 와서 잊혀지다 하면은 이는 이중피동의 오류지.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즉 1번, 2번, 3번은 모두 올바른 문장이지만 4번은 이중피동의 오류를 범한 잘못된 문장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다음 47번으로 갑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자료에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 정원에 피어있는 꽃은 안 예쁘다. 이걸 못으로 바꾸면 어색하다. 넣어봐. 못 예쁘다. 어색하지? 맞고 문장 니은에서 철호는 손을 다쳐 농구를 못한다. 이는 의지를 부정한 거다. 아니죠? 의지 부정이 아니라 못 부정문은 뭐라고요? 능력 부정.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한 거죠. 정답 몇 번? 2번. 디귿에서 악어는 포유류가 아니다. 이때 아니다는 악어가 포유류라는 걸 부정하고 있다. 맞죠? 악어가 포유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악어가 포유류다라는 말을 부정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 서술교사 이다가 들어가는 무엇이다라는 말의 부정문은 아니다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악어는 포유류다라는 말의 부정문은 포유류가 아니다. 안 포유류다, 못 포유류다 이렇게 못 쓰죠. 그래서 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다가 붙는 말의 부정문이다. 이다라는 말, 서술교사 이다가 들어가는 말의 부정문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4번에 밤늦게 다니지 마. 이때 마는 밤늦게 다니지 마라 라고 표현해도 된다. 그렇죠? 이제 리을 받침 들어가는 마라 쓸 수 있습니다. 말하라, 마라 모두 가능해요. 따라서 금지의 이 말다는 금지의 부정을 말하는데 금지의 이 말다는 리을 받침이 들어가도 되고 리을 받침을 빼도 되고 추가됐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밤늦게 다니지 마, 밤늦게 다니지 마라. 다음 48번입니다. 그래서 47번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48번. 기억 미음의 기능이 같은 것끼리 묶인 거 됐습니다. 뭐 물어보는 거예요? 높임을 물어보는 겁니다. 높임. 그죠? 즉 높임의 표현이 즉 같은 것끼리 묶인 것하고 물어본 겁니다. 먼저 계시다는 주체 높임에 쓰는 어휘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역시 주체 높임에 쓰는 어휘죠. 아니 조사죠. 주체 높임에 쓰는 조사고 오시다 할 때 시는 역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죠. 그러나 리을에 아버지께 여쭤보라 했을 때 여쭈다는 객체 높임에 쓰는 어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할 때의 깨는 객체 높임의 조사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니은에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할 때의 깨서는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지만 리을에 아버지께 여쭤본다 했을 때 아버지께는 부사어야. 그리고 여쭙다라는 말이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어휘니까 아버지께는 객체 높임의 조사라고. 지금 설명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죠. 즉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주체 높임에 사용된 표현이지만 리을, 미음은 객체 높임에 사용된 표현이다. 이 뜻이야. 자, 49번으로 갑니다.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아닌 것. 서술어는 쓰임의 제한이 있는데 용어는 특정한 종류의 체언을 요구하기도 한다. 용어는 어떤 말과는 어울리고 어떤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원래 서술어에 올 수 있는 용어는 문장의 표현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어 가는데 대신 그 서술어에 따라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에 민수는 눈을 감았다라고 하면 이 감다는 반드시 눈을 감다 하고 눈이라는 목적어 말고는 쓸 게 없잖아. 이해돼요? 원래 동사나 형용사는 예를 들어 먹다 같은 말은 뭐 밥을 먹다 그래도 되고 사과를 먹다 그래도 되고 심지어 뭐 담배를 먹다 이래도 된다고. 그렇지만 이 감다는 뭘 둘둘 감다의 그 감다가 아니라 눈을 감다의 감다는 눈 말고는 목적어를 취할 게 없다고. 이해돼요? 선생님 실패를 감다 그 감다는 실을 감다의 감다는 눈을 감다의 감다하고는 동음이요. 관계없는 말이고 먹다가 담배를 먹다 뭐 욕을 먹다 뭐 밥을 먹다 이럴 때 먹다는 다의 어고.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 눈을 감다 할 때 감다가 눈 말고 다른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없다 이거지. 그러므로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체언을 요구하는 서술어가 맞잖아. 해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걸 쓸 수 있는지. 자, 2번 입을 다물었다라고 했어. 이때 다물다는 입 말고 다른 목적어 뭐가 쓰일 수 있나 생각해 보자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입을 다물다 말고 뭐 귀를 다물 거냐 아니면 발가락을 다물 거냐. 알겠어요? 그래서 다물다는 입이라는 명사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를 들어 자다라고 해봐. 잔다는 말이 잠을 잔다 하고 목적어를 취하면 잠 말고 다른 말을 쓸 수 있냐고. 그죠? 없잖아.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항상 국어든 영어든 어휘 공부는 낱말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이 사용되는 문장을 통해 공부하는 게 그런 이유야.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은근히 함께 쓰이는 말들이 꼭 함께 쓰인다고. 왜냐면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문장을 만들고 싶어도 눈을 감다 말고는 쓸 일이 없거든. 입을 다물다 말고는 쓸 일이 없거든. 그럴 때 다물다라는 말 뜻을 공부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입을 다물다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3번에 마신다는 앞에 우유를 마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과를 마실 수는 없잖아. 이해돼요? 결국은 주스든 우유든 커피든 액체지. 이해되나? 즉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액체에 즉 마실 수 있는 것만 목적으로 올 수 있다고. 자장면을 마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마시다도 위에 감다나 다물다보다는 얘가 많지만 그래도 액체로 된 것이 목적으로 와야 된다는 한정된 표현이죠. 그런데 깨물다 하면 사과를 깨물든 뭐 다리를 깨물든 아니면 종이를 깨물든 연필을 깨물든 다양한 종류의 대상이 목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잘 봐.
주스를 마시고 우유를 마실 때는 물론 사물은 달라지지만 똑같이 액체라는 대상 한정된 거잖아. 그런데 이 깨물다는 사람의 신체가 와도 되고, 팔을 깨물다. 또 뭐야? 사과를 깨물다 하고 과일이 와도 되고, 또 연필을 깨물다 하고 사물이 와도 되고. 즉 3번보다는 훨씬 더 올 수 있는 목적어가 종류가 다양하잖아. 그지? 물론 악어를 깨물다 이런 문장은 안 되겠지만, 그죠? 아니 또 그럴 수 어떤 미친놈이 또 가서 악어 깨물고 있을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인생 종치면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까 우유를 마시다처럼 그렇게 꼭 액체가 와야 된다는 조건은 아니잖아.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든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범위가 제일 넓지. 됐어요? 자 50번.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4번. 50번. 서술의 자릿수를 물었어. 자, 서술의 자릿수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자리 서술어는 없는 거야. 사지선다 만들려고 네 자리 했다고 4번 쓰지 말고. 알겠어요? 자, 한 자리 서술어는 우리가 서술어를 V라고 하면 서술어 말고 뭐가 있으면 돼? 주어만.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서술어 말고 뭐가 요구해? 목적어나 보어나 필수 부사어를. 목적어나 보어나 필수 부사어를 요구할 때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하고,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를 함께 취할 때 이 서술어를 세 자리 서술어를 하죠. 그렇죠? 자, 1번. 싸웠다라고 했어. 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부사어가.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지. 누구와 싸웠는지. 그러므로 싸우다는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박다라는 말은, 이때 박다라는 말은 잘 봐. 만약에 방이 박다, 불이 박다, 이때는 한 자리야. 근데 지금 여기 박다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에 밝은지가 나와야지. 그러므로 서울 지리에라는 이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지. 이해됐어요? 그냥 박다가 두 자리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박다는 분명히 한 자리 서술어가 가능하지. 불이 박다 이러면 딴 거 필요 없잖아. 그러나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디에 밝은지, 이때 박다는 문맥적 의미로 쓰인 거란 말이야. 따라서 서울 지리에라는 이 부사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역시 박다도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근데 3번의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했잖아. 만약에 삼다 세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어든 부사어든 뭐가 빠졌으면 그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주다와 삼다, 주다, 삼다가 세 자리 서술어를 취하는 거예요. A를 B에게 주다 이런 종류, A를 B로 삼다 이런 종류. 따라서 비슷한 말로 뭐 A를 B로 여기다 세 자리겠지, A를 B에 넣다 세 자리겠지, A를 B에게 보내다 세 자리겠지. 주로 주다나 삼다류가 세 자리 서술어예요. 정답 몇 번? 3번.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적합하다는 어디에 적합하다, 무엇에 적합하다, 반드시 부사어가 어디에 적합한지 부사어가 반드시 와줘야 돼. 필수 부사어가 와줘야 되니까 역시 두 자리 서술어죠. 정답은 3번.
다음 51번. 목적어가 아닌 것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라면, 이게 목적어라면 반드시 을을 넣어서 서술어하고 호응하는 거야. 만약에 주어가 아닌 것 이러면 주격조사 이 가를 넣어서 호응하지 않는 게 답이 되는 거고. 자, 1번. 그 문제를 못 풀었니? 되지? 목적어죠. 2번. 밥을 먹었니? 되죠? 목적어죠. 3번. 매를 때렸다. 목적어죠. 근데 4번. 기차를 내리자라고 했을 때 이 를은 잘못 쓴 거죠. 기차를 내리다가 아니라 뭐야? 기차에서 내리는 거죠. 이해돼요? 잘못 쓴 거야. 기차를 내리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차를 내리나? 그렇지? 기차에서 내려야지. 잘못 쓴 거죠.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는 거니까 기차를은 절대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입니다. 기차에서 내리다 부사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있지, 그냥 을을 나온 목적어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꼭 틀리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단순히 암기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보라고, 그리고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과연 목적어인지를 살펴야죠. 자, 52번을 봅니다. 질문이 뭐예요? 관형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형사라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이 관형어인 걸 묻는 거야. 자, 1번. 한여름이 제일 덥다. 문장 성분 불러봐. 서술어 뭐예요? 덥다. 주어는 한여름. 그럼 제일은 둘 중에 하나지. 부사어니면 관형어. 뭐예요? 부사어. 덥다라는 서술어를 꾸미니까 부사어죠. 2번. 시골 풍경이 아름답다. 서술어 뭐예요? 아름답다. 주어 뭐예요? 시골 풍경이 아름다운데 굳이 시골을 물으면 관형어죠. 이해돼요? 정답 몇 번? 2번. 3번. 찬수는 서둘러 이를 보았다. 서술어 뭐예요? 보았다. 주어 찬수는, 목적어 이를. 그리고 서둘러라는 말은 역시 서술어죠. 그래서 찬수는 서둘러서 이를 본 거죠. 이해돼요? 물론 이 서둘러는 그냥 부사어로 봐도 돼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사어로 봐도 되죠. 대신 관형어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죠. 4번. 물을 보고 풍덩 뛰어들었다. 이때 서술어는 뛰어들었다죠? 들었다가 아니지? 뛰어들었다야. 그래서 뛰다가 본용어, 들다가 보조용어. 그리고 또 서술어가 뭐예요? 보고. 그럼 보다의 목적어는 물을. 그럼 풍덩은 부사어죠.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53번. 주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것. 주 성분이 뭐라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야. 먼저 1번에 이를 빼요. 날씨가 하고 이를 빼세요. 날씨가 참 좋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를 빼고 날씨가 주어져. 서술어는 좋다. 참은 부사어죠.
부속속문 부사하고 들어있죠? 2번 서술어 뭐예요? 피었다. 주어는 장미꽃이. 반면에 5월의는 관형어, 활짝은 부사어. 3번 서술어 뭐예요? 아니다. 주어는 만수는. 보어는 대학생이. 그런데 이제는 뭐야? 부사어.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4번.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4번 안 보고 답 쓰고 나와야 돼. 1번, 2번, 3번이 모두 맞다면. 자, 해보죠. 4번에 서술어 뭐야? 되었다. 주어는 찬수는. 그러면 되었다 앞에 있는 공무원이는 보.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54번부터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이론 시간에, 오전 시간에 그 고전 훈민정음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독해를 프린트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꼭 같이 독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처음 나눠드리는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독해 문제 프린트 나눠줬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내일 나눠주는 걸 또 플러스 하시면 더 자료가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내일 혹시 이제 시험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론 수업은 좀 빠지고 또 자습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내일은 꼭 한번 나와서 이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이 또 못 보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신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고전 문법부터 해야 되니까 훈민정음을 좀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그 문제 먼저 하고 그리고 독해 문제를 할 텐데 독해 문제 하면서 가급적 시험에 관련된 즉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는 친구들은 미리 오셔서 문제 프린트 받아서 공부하시고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